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매일 밤 감사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입니다. 저는 함경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면 굶주림과 고통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제 어린 시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당의 간부셨고 덕분에 저는 남들보다 훨씬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유리선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세상과 단절된 채 만들어진 낙원을 강요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살았던 그 견고한 성벽에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이곳 대한민국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북한이라는 곳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고향 함경북도는 북한에서도 변방에 속하지만 당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의 생활은 평양 못지않았습니다. 집에는 항상 흰 쌀밥이 있었고 명절이면 귀한 고기와 과일이 공급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주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외화상점이나 특별 공급소를 이용했습니다. 그곳에는 남조선, 즉 한국에서 만든 과자나 일본제 학용품도 있었습니다. 동무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진심으로 신처럼 떠받들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늘 충성을 맹세했고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을 타도해야 한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꽃제비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단지 게으르거나 부모를 잘못 만난 불쌍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과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철없고 잔인한 생각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는 잘 만들어진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그 평온했던 제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제가 14살 되던 해였습니다. 14살 가을,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시내 광장으로 갔습니다. 공개 총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반동분자의 비참한 최후를 똑똑히 보고 계급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와 동무들은 앞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군용 트럭에서 초췌한 모습의 남자 3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알판, 즉 CD를 유통하고 소를 몰래 도축하여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죽어 마땅한 반역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낭독되고 3개의 나무 기둥에 그들이 묶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귀를 찢는 총성과 함께 그들은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은 분노에 찬 구호를 외쳤지만 제 눈에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한 아주머니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지연아,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다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믿었던 완벽한 세상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경고 이후 저는 한동안 생각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외삼촌이 몰래 건네준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노트텔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였습니다. 외삼촌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텔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남녀가 자유롭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서울의 밤거리는 대낮처럼 밝았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지옥 같은 생지옥이라고 배운 남조선이 저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정부를 비판하고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수령님 사진 앞에서 고개 숙일 때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외삼촌이 준 알판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드라마, 영화, 심지어 뉴스까지. 보면 볼수록 제가 살아온 세상이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에서 충성 맹세를 할 때마다 구역질이 났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세상에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탈출, 즉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당 간부의 딸이라는 신분은 오히려 족쇄였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온 가족이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오지로 추방될 것이 뻔했습니다. 몇 달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중앙당에서 내려온 검열 때문에 아버지가 아끼던 후배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정은아, 이곳은 지옥이다라고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비상금을 챙기고 외삼촌을 통해 알아두었던 탈북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에게는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는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겼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선택이자 언젠가 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국경지대로 가는 길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몇 시간씩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두만강 근처의 한 농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를 포함한 탈북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서려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자 브로커는 우리를 이끌고 강가로 향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었고 강물은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지금부터 어떤 소리도 내선 안 된다. 국경경비대에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뼈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터질 듯이 울렸습니다. 저 멀리 북한 쪽 초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누군가 미끄러지며 악 하는 짧은 소리를 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어둠에 잠긴 조국이 보였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제 과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공포와 안도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조국과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브로커가 마련해준 은신처를 전전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창문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밤에만 몰래 이동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강제 북송된다는 공포가 항상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북송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우리를 돈으로만 보았고 언제든 우리를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함께 탈북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단에 팔려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밤새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돈 앞에서 희망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치가 되어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보이부원들에게 잡혀 끌려가는 꿈, 두만강에서 총에 맞는 꿈을 꾸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고통의 끝은 있기는 한 걸까요?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제 이름도, 제 과거도, 제 미래도 없는 이방인. 차라리 두만강에서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던 자유라는 단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동남아 국경을 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동남아의 어느 나라로 향하는 여정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밀림을 며칠씩 걷고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수, 그리고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저는 거의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도망 끝에 우리는 마침내 어느 한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녹슨 철문 위에 걸린 태극기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 깃발이 저에게는 구원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누구세요? 라고 묻는 한국어 목소리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들어본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말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깨끗한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비행기에 올라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본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 밤하늘을 수놓은 십자가 불빛들은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새로 배우는 시간은 낯설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작은 방을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밤이면 북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언젠가 가족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까지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